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2강의 보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공한 동영상에서는 이 조직 이론 중에서 이제 폐쇄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폐쇄 합리형, 폐쇄 사회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폐쇄형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료제형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직 구조와 조직 유형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완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거시조직론,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거시조직론과 미시조직론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시조직론은 이제 주로 조직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미시조직론에서는 이제 조직 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조직사회학에서는 이제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을 같이 다루고 있죠. 뭐 일부 학과에서는 이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을 구분해서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사회학에서는 이 거시조직론과 미시조직론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부분에는 이제 주로 거시조직론 이런 조직 구조를 다루고 미시조직론에 해당하는 조직 행동은 이제 주로 강의 후반부에 다루어지게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조직 구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직 구조를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와 조직 분석 그리고 조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구성 요인, 그 다음에 조직 유형, 그 다음에 현대 조직이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어떤 유형의 조직을 이렇게 지향해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제 최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관계가 정형화된 패턴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걸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요게 이제 여기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즉,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고, 자,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개별적인 역할을 이제 구분해서 그걸 과업의 형태로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는 요런 이제 내용이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과연 개별 조직에서 조직의 성원들은 어떤 과업들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과업들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수행해 가는가라고 하는 게 조직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구조는 모든 조직은 일정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조직 성원들이 각기 상이한 과업들을 부여받고 상이한 형태로 일정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개인들이 서로 간에 맺고 과업을 수행하는 관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조직 구조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직 구조를 분석할 때 조직 구조의 구성 요인을 구분을 합니다. 이걸 이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분업화, 공식화, 표준화, 부문화, 집권화라고 하는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조직, 뭐 구체적으로 A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기업은 자,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A라고 하는 기업 조직이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분업화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공식화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표준화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부문화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집권화의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조직구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업화는 뭐냐면,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직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구성한 집단 속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달리 얘기하면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성원들에게 어떠한 과업이 개인 개인에게 나누어져 있느냐, 할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업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잘게 과업이 개인들에게 쪼개져서 할당되느냐가 분업화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식화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세세한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그러한 분업 또는 개인 간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식화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정과 규칙이 많을수록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얼마나 규격화된 형태로 수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많이 될수록 표준화의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외 동일한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들, 조직 성원들이 어떤 하위 집단으로 몇 개로 묶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부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들이 속해 있는 하위 집단이 많을수록 부문화의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권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중앙 집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 조직은 분업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많은 과업이 굉장히 세세하게 짜여져 있고 공식화의 수준이 높고, 즉 규정과 규칙이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표준화의 수준이 높고, 달리 얘기하면 규격화된 개인의 과업이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문화라고 하는 거의 수준이 높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집단이지만 그 집단 내부에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하위 집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 조직일수록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조직 내에. 그 다음에 집권화의 수준이 높다. 이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현대 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폐쇄형 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직을 굉장히 다양하게 유형 구분을, 조직 구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제 이 민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조직 이론가이고, 이 사람은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을 구분할 때 이 부문이라고 하는, 아까 부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조직 구조의 구성 요인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부문화인데, 이 부문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하위 집단으로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본 부문을 이제 5개로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최고 경영 부문, 전문 기술 부분, 일반 지원 부분, 중간 관리 부분, 생산 운영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 조직의 하위 집단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이 과업이 수행되고 목표 달성을 향해서 조직이 움직여 가는가를 이제 조직 구조 유형의 어떤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CEO, 이사회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지원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 조직에서는 주로 무슨 연구소 또는 R&D를 담당하는 거를 우리가 전문 기술 지원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지원실 또는 인사 총무과,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지원 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지원 부문은 여기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생산 운영 부분, 이게 실제로
이 실무에 관련된 일을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부문인데 이 생산 운영 부문이 실제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이 전문 기술 지원 부문과 일반 지원 부문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은 이 생산 운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의 일이 공동의 목표 달성과 연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중간 관리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은 대부분이 5개의 이 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그다음에 실무 이 과업을 수행하는 생산 운영 부문을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 기술 지원, 그다음에 일반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문을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은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어, 그 원론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현실에 존재하는 조직은 이 5가지가 다 존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 5가지 부분이 맺는 관계의 양상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민츠버그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민츠버그는 이제 조직의 유형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조직 민츠버그가 그 구분한 조직 유형은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첫 번째가 단순 구조, 두 번째가 기계적 관료제 구조, 세 번째가 전문적 관료제 구조, 네 번째가 사업부제 구조, 다섯 번째가 혁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5가지 조직의 조직 구조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조직의 유형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5개의 조직 구조 유형으로 수렴되어 있고 대부분의 현대 조직은 요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민츠버그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론에 동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4가지 정도로 더 압축을 시킬 수도 있죠. 단순 구조,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혁신 구조가 현대 조직 현실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 구조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단순 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 구조 유형은 이 소규모의 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고, 자, 초기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초기 조직 형태인데 초기 조직 형태는 대부분 이 단순 구조라고 하는 조직 구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갖는 대부분의 조직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 단순 구조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공식화가 안 돼 있고 조직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중심 구조, 1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림상에는 최고 경영층과 생산 운영 부분,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원 조직이 하나도 없고 관리 조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최고 경영층도 집단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장 한 명입니다. 자, 우리가 5인 이하 사업장, 5인 이하 조직, 10인 이하 조직, 뭐 이런 소규모 조직은 대부분 사장 한 명과 일을 하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소규모 조직이고 소규모 조직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구조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 구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계적 관료제인데, 이건 이제 관료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폐쇄형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료제적 모델이 바로 이 기계적 관료제의 조직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관료제의 형태의 특징이 뭐죠? 규정과 규칙 중심의 표준화, 공식화, 그 다음에 수직적 계층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인과 스텝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는 앞에서 민츠버그가 얘기했던 5가지의 부문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라인 조직,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생산 운영 부분으로 이어지는 라인 조직과 이 지원 부분이라고 하는 2개의 스텝 조직으로 이제 5가지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직적 계층화에 의해서 최고 경영층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 구분은 공식화된 규정과 규칙에 의거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중간관리층이 생산운영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제 달성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인사라든가 노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과 관련된 관리적 지원을 일반 지원 부분이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서로 치면 총무부서 정도가 되는 거죠. 인사부, 총무부. 그 다음에 전문 지원 부서라고 하는 건 R&D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생산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관료제 모형을 우리가 기계적 관료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유형이 민츠버그가 얘기하는 조직 구조 유형이 전문적 관료제인데 이거는 관료제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데 이 전문적 관료제 형태는 기계적 관료제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형태상으로는 최고 경영층과 중간관리 부분의 역할이 최소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생산 운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생산 운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병원과 대학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대학교에서의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본부가 있고 대학 본부에는 교무과라든가 학생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반 지원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일반 지원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런 학교 본부에 있는 여러 부서들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학과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과에 있는 전문가, 실질적으로 생산 운영 부분에 해당되는 이 학과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의사가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전문가로서 사실은 총장이나 학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리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각각의 생산 운영 부분 각각에서 각 학과별로 교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생들과 의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학과를 운영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층이 있지만 학과의 운영에 최고 경영층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거지 학과 운영에서 학과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과 강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의 개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병원도 병원장이 있고 원무과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피부과의 이 소위 말하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피부과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그 실질적인 실무를 결정하고 운영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 관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그래서 관료제적인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생산 운영 부분 그 자체에서 실질적인 운영과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기계적 관료제와 전문적 관료제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형태는 사업부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조직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이건 이제 폐쇄형 모델에서도 우리 기능적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부제는 이 러시아 인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라고 하죠. 러시아 인형은 하나의 인형을 열면 그 안에 똑같은 하지만 작은 인형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인형을 또 하나 열면 똑같은 모형의 더 작은 인형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업부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그 하나의 조직 안에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인형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의 조직 안에 동일한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런 형태의 사업부재 형태라고 하는 조직구조 유형이 나타났냐면 이 사업부재의 가장 특징은 각각의 조직구조 내 조직에 있는 하위 조직 자체가 별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대표적인 경우고 사업 부제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도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제 이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사업 부제라고 하는 조직 구조 유형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이 GM이라고 하는 회사는 GM이라는 회사를 A라고 하면 A라는 회사 안에 A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그마한 조직, A2라고 하는 조직, A3라고 하는 조직, A4라고 하는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조직은 뭘 하는 조직이냐? 소형차를 만듭니다. A2는 뭘 만드느냐? 중형차를 만들어요. A3는 뭘 하느냐? 대형차를 만듭니다. A4는 뭘 만드느냐? SUV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동일한 모양의 조직을 4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의류 회사 같은 경우에도 A라고 하는 패션 회사, 의류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의류 회사는 A1, A2, A3, A4라고 하는 이 4개의 사업부라고 하는 조그마한 조직을 그 A라는 회사의 조직 내에 만들어 놓고 A1이라고 하는 사업부에서는 뭘 하느냐? 숙녀복을 합니다. A2라고 하는 사업부에서는 뭘 하느냐? 신사복을 하는 거죠. A3라고 하는 사업부에서는 뭘 하느냐? 아동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조직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각각이 굉장히 전문적인 아주 높은 품질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업 분야, 사업 부재 형태를 가진 기업 조직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IT에서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부를 가지고 A1 사업부에서는 MMORPG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A2라고 하는 데서는 롤플레잉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부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부재라고 하는 게 현대 조직에서는 특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IT나 이런 다양한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양성을 추구할 때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구할 때 사업 부재라고 하는 조직 구조 유형을 많이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혁신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 현대적 조직 구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혁신 구조라고 하는 이 조직 구조 유형은 일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에드호크라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임시적인 조직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임시적인 조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이 더 좋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고 급변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이고 고정된 조직 구조를 가지면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상적이고 고정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기네들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뭔가 긴급하게 신속하게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별도의 임시적 조직을 조직 내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임시적 조직에 의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사지냐 오지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빨간 라면과 하얀 국물의 라면. 근데 갑자기 비빔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는데 이 비빔면이라고 하는 장르가 계속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다. 라면의 시장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빨리빨리 변화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얀 국물만 빨간 국물만 만들어놨는데 자 그러면 하얀 국물이나 비빔면이라고 하는 시장, 라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빨간 국물을 만들어내는 기존 조직 그대로 유지하지만 하얀 국물이라고 하는 시장을 보고 하얀 국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시장의 반응을 캐치해서 뭔가 신속하게 빨리빨리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때 이 빨간 국물 대응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시적 조직을 만들어서 하얀 국물에 대한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 제품 시장이 커지면 고정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잠깐 반짝했다가 하얀 곡물 시장이 다시 없어졌다 그러면 그 조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환경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해서 그 목적 하에서만 움직이는 조직을 우리가 혁신구조의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영역들에서는 이 팀이라고 하는 또는 TF라고 하는 임시적 조직을 통해서 그거에 대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없어지면 빨리 그 조직을 없애서 다른 TF나 또 다른 팀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혁신구조의 조직구조 유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츠버그가 얘기한 5가지의 조직구조 유형인데, 이 구조 유형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일상적으로 많이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주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조직 유형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유형이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조직 구조를 파악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구조 형태를 대표적인 걸 몇 개를 봤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 유형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능적 조직 구조는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관료제, 단순 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 사업부제, 자 매트릭스, 수평적 가상 네트워크 구조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 혁신 구조의 조직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 구조 형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최근에는 이 수직적이냐 조직이 수평적이냐는 기준을 가지고 조직 구조를 많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에는 수직적일수록 고전적이고 옛날 조직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현대 조직일수록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통제 중심이에요. 의사결정은 위에서 하고 밑에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이런 통제 중심의 구조를 갖느냐? 이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조직 환경의 변화가 급변할수록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형태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B로 바뀌었다. 자, 빨간 국물의 제품만 라면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비자들이 하얀 국물을 좋아한다. 근데 빨간 국물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 국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느낌이니까, 농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빨간 국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비빔면이라고 하는 라면 영역에서는 팔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빨간 국물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하던 회사가 비빔면이라고 하는 라면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이 빨간 라면을 만드는 구조에서는 이 비빔면이라는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빨간 국물을 좋아하다가 하얀 국물을 좋아하면 하얀 국물의 라면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직 구조. 그리고 비빔면이라고 하는 라면을 좋아하면 비빔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뭔가 새로운 제품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유고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수직적 구조는 우리는 그냥 너네들이 비빔라면을 좋아하건 하얀 국물 라면을 좋아하건 우리는 그냥 빨간 라면 국물 잘 만드니까 이거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빨간 라면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다 바뀌어가지고 하얀 국물의 라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각각이 하얀 국물을 만드는 조직 내부의 하위 단위에서 하얀 국물의 라면을 좋아한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하얀 국물에 괜찮은 라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고, 이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조직 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직의 조정이라든가 조직 내 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 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뭔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조직 형태가 수평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나왔던 조직의 유형들 중에서 이 혁신적 조직 형태가 바로 수평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대 조직은 수평적 혁신 조직을 지향해 가고 있는 게 최근의 조직 이론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조직 구조 형태가 수직적보다는 수평적인 걸 지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수직적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기능적 조직, 폐쇄형 조직 모델이다. 수평적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조직, 그 수평적 조직 형태가 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팀 조직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능적 조직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능적 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조직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듣는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사장이 있고 그 사장 밑에 이사가 있고 그 이사 밑에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차장이 있고 차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대리가 있고 대리 밑에 일반 사원들이 있는 거죠. 일은 누가 하느냐? 사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이 돼서 굉장히 위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이 일을 하고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가 있을 거죠. 내가 가서 소비자들 만나고 판매처, 거래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소비자들이 빨간 라면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빨리 하얀 라면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장이나 이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둔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직적 구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사원들이 실무를 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대리한테 얘기하고, 대리가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이 차장한테 얘기하고, 차장이 부장한테 얘기하고, 부장이 본부장한테 얘기하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장과 이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하얀 국물의 라면을 만들어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다른 회사들은 다 하얀 국물의 라면을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직적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게 뒤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원과 이 팀장으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의 팀 조직을 보시면 중간에, 자, 여기는 뭐냐면 팀장과 팀원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조직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본부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팀장과 나머지는 전부 다 팀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팀 구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팀 구조를 대표적인 수평적 조직 구조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팀장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이제 중간관리라고 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뺀, 사실 대리하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 일반 사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자라고 하면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을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 과장, 차장,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이 내려진 거를 받아서 사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통제와 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조직에서의 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어떤 소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 과제를 수행한다 하고 할 때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팀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팀플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장을 뽑습니다. 그게 이제 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팀플을 할 때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장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조장이라고 하는 거는 팀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된 것들을 팀원들, 조원들에게 공지하고 일정을 잡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능적 조직에서의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와 관리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팀 조직에서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정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장에서의 시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들을,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바로바로 시장 상황의 변화에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특히 IT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술 변화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상황을 빨리빨리 인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조직은 기능적 조직에서 팀 조직과 같은 수평적 조직, 혁신적 조직 모델로 변화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조직은 얼마나 수평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 구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구조가 뭐고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때 어떤 구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구조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민츠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렴되는 몇 가지의 조직 구조의 유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조직 구조의 유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조직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이 얼마나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조직일수록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해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직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석도 앞에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폐쇄 모형이라고 하는 조직 이론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보론적인 측면에서 조직 구조와 소위 말하는 조직 형태, 조직 구조의 형태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교재를 보시거나 관련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